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과의 휴전 의사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어로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생사가 불투명했던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degraded Hezbollah's capabilities. We took out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Nasrallah himself, and Nasrallah's replacement, and the replacement of his replacement. 앞서 북부 사령부를 방문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도 하마스는 해체됐고 헤즈볼라는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 됐다며 이란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והעשן הזה הולך ומתפזר. ייקח עוד יום, עוד שבוע, עוד שבועיים, וכשהעשן והערפל יתפוגגו, באיראן יבינו שהם איבדו את הנכס הכי. 나스랄라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차기 수장으로 거론됐던 하심 사피에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이에 지역을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습니다. 이어 나스랄라 사촌인 사피에딘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지만 지난 3일 추가 공습으로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전쟁으로 새 수장 선출이 어렵다면서 사피에딘 생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 없이 먼저 휴전한 뒤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이스라엘과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موضوع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وتستطيع الدبلوماسية أن تصل إليه كل التفاصيل الأخرى تناقش وتتخذ فيها القرارات بالتعاون. 제한적 지상전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서부에 한개 사단을 추가 배치하며 공세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메르카바 전차 등을 앞세워 10여 개 마을에 진입했고 헤즈볼라가 숨겨둔 무기와 땅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하루에만 로켓 100여 개를 동원해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휴전보다 확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해 최고 7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저녁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 주거용 건물로 미사일 3기가 떨어지면서 강한 폭발음이 관측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고 구조대가 출동해 건물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단체는 해당 건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와 대원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0일 주요 서방국가 정상들이 독일에 모여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논의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는 즉시 보복하겠다고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유도폭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건물 일부가 불타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러시아군이 유도폭탄을 투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Слышу, шелест летит. Я хватаю ребенка и бегу ближе туда. Там выемка у нас есть за домом. И только села вот так вот спрятала, и оно как шарахнет, и стекла все посыпал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 도시 토레츠크 외곽에도 진입했습니다. 토레츠크가 함락되면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병참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to focus on what NATO can do. What NATO can do is help to strengthen Ukraine's hand by providing enough military support.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독일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 정상들이 모여 군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 지원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여부가 관심인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는 즉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외무차관도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충돌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소위 한라인 등 대화 채널은 긴장 완화보다는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평화적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국 투표 의향층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로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나온 야후뉴스와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근소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ABC 방송 토크쇼 더뷰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거주 지역에 대한 재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거짓말을 진행자가 지적하자 무책임함과 냉담에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고 실제 그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신경을 쓰는 매우 기초적 수준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과 앙골라 순방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의 예상 경로와 강도를 고려해 독일과 앙골라 순방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밀턴은 최대 풍속 250km의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현지 시간 9일 오전 플로리다 반도를 관통한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경기를 비행기 착륙에 비유해서 완만하게 성장을 하면 연착륙, 경기 급락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면 경착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착륙 혹은 경착륙을 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무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에 고무돼 경기 연착륙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past 2 days we've gotten some very good news about the American economy. 한 달 사이 일자리는 25만 4천 개가 늘었는데 전문가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물가 상승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는 8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았고 연준이 목표로 삼는 2%에도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지 아니면 경기 급락으로 인한 경착륙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아예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무착륙, 이른바 노랜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착륙보다 경기가 더 좋다는 의미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폭 예상은 0.5%포인트 B컷에서 0.25%포인트 혹은 동결로 조정됐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0.5%포인트 인하는 실수였다면서 이제 연준은 무착륙과 경착륙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의 대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매수 흐름이 커지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도 그 여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모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가 1%대로 안정되고 집값 오름폭은 주춤하면서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더 커진 겁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변수로 꼽아온 가계부채와 집값도 일단 진정세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오름폭은 5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8월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계속 줄면서 집값 급등세도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물가보다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움직임이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10월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꺼지는 것을 확인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금리를 연이어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올해 인하는 0.25%포인트로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대라는 예상보다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인 사과문까지 발표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비교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2년 반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0조 원대로 대폭 하향 조정된 증권가의 예상 영업이익마저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재고 조정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와 중국 업체의 추격,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결과 지연 등을 실적 부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나마 전날 장중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6만 원대를 사수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5% 줄어든 6만 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실적 발표 직후 이례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경영진이 앞장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품질 경쟁력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 역시 출장으로 찾은 필리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 업계 1위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현실화했다는 우려 속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이 위기 타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의 앞으로의 50년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연대와 협력의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타르만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한 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은 첨단 기술 분야와 글로벌 이슈로 확장될 거라며 영내와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첨단 산업의 두각을 보이고 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을 양국 협력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개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현대차의 자율제조 방식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와 도요타의 적시 생산이 중요한 혁신 사례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혁신센터가 AI 자율제조로 전환하는 미래 공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AI의 확산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지속해서 소통을 해왔다고 주장한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명 씨를 2번 본 적은 있지만 경선 이후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왔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한 첫 공식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봤고 이후 자택을 방문한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두 번째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서 자택에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선 막바지에 유세장에서 명 씨를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거리를 두도록 조언한 뒤로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대선 기간 초반이라며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명 씨를 자택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 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되도록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는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며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건의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말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 글에서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모 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보궐선거가 있는 곡성과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시장이 단식 중인 세종에 다녀왔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을 만나면 늘 배운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일제히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대거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시그널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짐을 덜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복지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설전이 격화하며 한때 고성도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자를 대할 때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건복지. 교육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재작년 국민대회 김 여사 논문 조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취지에 맞지 않는 과거 논문 이야기로 국감을 정쟁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입니까? 이 밖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며 국감이 한때 파행했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사용해 응수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둘째 날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로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 정책 현안은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는 독립된 기구, 바로 감사원이죠. 감사원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뒤 재취업에도 수월한데 직접 감사에 참여한 업체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칼날이 어느 순간 피감기관의 방패로 변신한 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른 공직에 비해 업무가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업무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퇴직자들이 취업 심사를 거쳐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직접 감사에 참여했던 피감기관의 감사직으로 간 사례도 있었던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재 재직 중인 상임감사와 직전 상임감사 2명 모두 퇴직 전 5년 사이에 해당 공단 관련 감사에 각각 2차례 참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곳인데도 재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상임감사가 현재 감사원 기관 감사 시 협력이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상임감사 근무 현황을 살펴보니 감사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을 2차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원도 2사람의 공단 감사 참여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에 보냈었다며 적법하게 심사받고 취업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재취업이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취업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미칠 경우가 높은 점에 한해서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리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교롭게도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채용한 억대 연봉의 상임감사 6명 모두 임원직을 지낸 감사원 출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같은 일터에서 일했던 선임자가 근무하는 기관이어서 부담스러운데 전직들도 모두 그 자리를 지켜왔다면 과연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자신의 후배가 와서 그 기관을 감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고 또 공정한 감사를 또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한 뒤에 내가 갈 수도 있는 자리, 자칫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같은 인식이 아예 근절되도록 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파괴한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소 지피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10년, 비용은 1,50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2-3개월 만에 끝냈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 내에 운영하던 최전방 감시초소 지피를 각각 10개씩 파괴하고 1개씩 비웠습니다. 북한군 지피는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우리 군 지피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직후 복원에 나서
경계 초소를 만들고 병력과 장비도 투입했습니다. 2, 3개월 만에 작업을 마치고 중화기를 반입하며 정상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보건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대응 조치에 나선 우리 군도 GP 기능을 상당 부분 되살렸지만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갱도를 그대로 둔 채 지상시설만 파괴한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지하시설까지 완벽하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33년에야 완료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파괴된 GP를 모두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0억 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지하 갱도까지 불능화시켰다는 당시 국방부 발표와 달리 검증단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군 당국은 새로 복원하는 GP에는 첨단 경계 장비를 투입해 필요할 때만 병력을 투입하는 유무인 복합시설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배달앱 문제, 정부가 상생한 합의가 안 되면 입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도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국감장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생 협의체는 6번째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죠.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전 이 회사 이름을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에 유럽 벌금을 대신 내줄 형국입니다.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민은 입점업체를 쥐어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봅니다.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long term, you need to do that in good solid partnership with the stakeholders in each ecosystem. 쿠팡이츠 측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상생 협의하라는데 쿠팡은 수수료를 내릴 테니까 제재를 경감해달라.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타 법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드린 거고 별도로 해당 테이블에 논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인질로 잡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바다에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기부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배달료 2천억을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 96%는 결국 민간 배달앱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6차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배민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단체들은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배달앱에 지나친 수수료율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대표가 배민 야권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얀 반데피트 우한 형제들 임시대표는 어제 국회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데피트 대표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지적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이인자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종교적 세뇌를 통해 피해자들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의 이인자 김모 씨는 정조은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교주 정명석 옆에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며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정명석은 재림한 메시아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김 씨가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달아난 신도들을 추적해 잡아오려 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고 특히 JMS 2인자로서 피해자들의 종교적 세뇌에 앞장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피해 신도를 교주 정 씨가 있는 수련원으로 직접 데려가거나 정 씨의 말을 통역하며 범행을 돕고 방 밖에서 감시한 다른 간부들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정명석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일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은 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벌였고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향응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참석자가 7명이라 인당 술값이 약 94만 원에 그쳐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 참석자마다 향응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기본 술값 240만 원을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지만 술자리가 시작할 때 이미 술값 제공이 완료된 만큼 중간에 합류한 행정관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었던 현직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매일 쓰는 한글이지만 맞춤법이 헷갈리고 또 나도 모르게 쓰는 외국어를 대체할 말은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말 지킴이들이 있는데요. 표정우 기자가 한글날을 맞아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오른쪽에 문장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맞춤법은 틀린 부분이 없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월 이 틀렸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아니 몇 일이 아니고 며칠. 며칠 부분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며칠이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몇 월도 아마 붙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글을 쓰거나 SNS 채팅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쯤 맞춤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 365 SNS 채널을 이용하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문장에서 틀린 부분은 없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5분도 안 돼) 관련된 어문 규정과 함께 올바른 맞춤법을 알려줍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답변 속도에 AI 채팅봇인가 싶지만 답을 달아주는 건 11명의 한국어 전문가들입니다. 인공지능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온라인 상담까지 합쳐 이들이 담당하는 1년 상담 건수는 18만여 건에 이릅니다. 매일 100건 가까운 상담을 처리하지만 시민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낍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거의 매일같이 질문을 하셨고 그 책 한 권이 완성됐을 때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뿌듯했습니다. 네. 낯선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주는 지킴이도 있습니다. 미팅은 모임이나 회의, 어젠다는 의제로 바꾸고 요즘 많이 쓰는 크루는 모임이나 동료로, 오마카세는 주방 특선으로 다듬는 등 무의식적인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매일 고민합니다. 칠링 이펙트를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마을 모임을 통해서 위축 효과로 다듬었는데요. 가장 잘 정착된 사례로는 리플라이라는 영어에서 온 말을 저희가 댓글로 다듬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쓰는 우리말 지킴이들. 이들에겐 매일이 한글날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잘 나왔다, 엄청 뚜렷하게. 과거 시골 마을에서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웠던 공동체 육아를 아파트에 재현한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맡길 수 있어서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1층에 어린이집과 초등생 돌봄 시설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선 영유아가 또래와 어울려 놀고 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부합니다. 두 시설 모두 아침 7시 반부터 자정까지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아이를 돌봐줍니다. 임시공휴일처럼 갑자기 육아 공백이 생길 때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그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려야 되는데 아주 편하고 당당하게 저희 K보듬 이용하고 싶으시다고 얘기했을 때 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나란히 만들어져 나이 차이가 있는 자녀를 편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집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 부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건데 저희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가깝게 편리하게 이용하게 돼서 1년 365일 아이를 돌보는 시설, 또 육아천국이라는 뜻을 담은 경상북도의 K보듬 6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마을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함께 키우던 공동체 육아를 요즘 시대 아파트라는 공간에 재현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을에서 애기를 다 키워주듯이 마을 공동체에서 애기를 키우는 형태로 이런 K보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애기 놓는데 겁이 안 나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인구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시도가 저출생을 이겨내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른바 열폭주 현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도 이상의 열이 나고 재발화도 쉬워 불을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울산 지역의 한 소방서가 실제로 전기차의 화재를 일으키고 직접 진화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진압대원이 소방 호스로 물을 연신 뿌리고 차량 하부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산소 유입을 차단해 화재 진압을 돕는 질식 소화덮개가 설치된 후에야 화염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화재 같았으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충분히 소화가 다 됐을 텐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재발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이제 겨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실화재 시연회가 열린 건데 신규 도입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하부에 구멍을 내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EV 드릴 렌스와 초기 진압한 전기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때 쓰는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도 동원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20여 분 만에 전기차는 초기 진압을 마치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으로 기존의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해서 좀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입된 EV 드릴 렌스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를 통해서 빠르면 10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15분 내지 30분 이내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일까지 울산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101건, 매년 두 자릿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내년 6대의 EV 드릴 렌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LG가 KT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오스틴이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LG의 역전극은 KT의 실책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성주의 파울 타구에 1루수와 포수가 함께 달려갔지만 어설프게 공을 놓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문성주는 볼넷을 얻어 1루에 걸어나갔고 신민재의 안타로 주자를 늘린 LG는 올 시즌 타점왕 오스틴이 벼락 같은 대형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한 점 차로 뒤지던 경기를 단숨에 뒤집는 역전 석점포이자 LG 천적 벤자민을 패전으로 내몬 결승 홈런입니다. LG는 6회에도 바뀐 투수 김민수를 상대로 한 점을 추가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염갈량, 영경혁 감독의 과감한 선수 교체도 빛을 발했습니다. 볼끝이 나쁘지 않았던 최원태를 3회 투아웃에서 과감히 내리고 손주영을 투입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했고 6회에는 이번 시리즈에서 첫 안타를 치고 나간 김현수를 대주자로 교체하면서 추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수원에서는 빅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홈런 2방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는 9회 말 배정대가 회심의 2점 홈런을 때리며 한 점 차까지 쫓아갔지만 더는 득점하지 못하고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틀어졌는데 내일은 좀 디테일한 면에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1승 1패로 맞섰던 준 플레이오프에서 3차전을 이긴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100%. 유리한 고지를 밟은 LG는 4차전 선발로 엔스를, 시리즈 탈락 벼랑 끝에 몰린 KT는 쿠에바스를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홍명보호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요르단과의 월드컵 3자 예선을 앞두고 유럽파까지 대표팀 모두 현지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 빠진 플랜 B를 구상 중인 가운데 지난 아시안컵 2경기에서 4골이나 내줬던 상대 공격진을 어떻게 묶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 원정 경기를 앞두고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이강인과 서령우를 포함해 소속팀 경기를 마친 유럽파가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나란히 골을 넣은 1996년생 동갑내기 황인범과 김민재는 좋은 기운과 함께 요르단에 입성했습니다. 저희 경기 전에 둘 다 이제 막 이기고 이제 합류하자 했는데 둘 다 골 넣어버렸어요. 주장 손흥민이 없지만 공수 넓게 포진한 베테랑급 선수들이 대표팀을 이끕니다. A매치 경험이 가장 많은 이재성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만전에서 골맛을 본 황희찬과 소속팀과 대표팀으로 가며 활약하는 이강인의 득점 포가동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최근 전성기 경기력을 회복한 김민재도 든든합니다. 요르단과는 3승 3무 1패로 전적에서 앞서지만 사실상 열세입니다.
우리가 이긴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고 올해 아시안컵에서 2차례 만나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완패했습니다. 2경기에서 무려 4골이나 먹었습니다.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요르단 메시로 불리는 알타마리가 특히 위협적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수비가 필요한데 김영권이 빠지면서 빈자리가 된 김민재 짝꿍에는 중동에서 뛰는 조유민과 정승현이 거론됩니다. 조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어웨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안컵 준결승 완패 이후 클린스만 감독 경질, 논란 속에 홍명보 출항까지 요르단 악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 없는 플랜 B로 변화와 승리까지 다 챙겨야 하는 홍명보 감독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흙을 빚고 유약을 입혀 12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가 사기, 그 장인을 사기장이라 부릅니다. 다양한 사기와 사기장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깨진 도자기 2점. 모두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사기로 15세기경 만들어졌습니다. 사기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식기와 문방구, 제기 등으로 폭넓게 썼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주 재료인 백토가 풍부해 사기 제작이 활발했습니다. 또 바다가 아닌 육로로 도자기를 운송해 관련 기록물도 꽤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경상도 속찬 지리지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문헌 자료와 도자기 실물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사기는 물론 주목받지 못했던 사기장의 삶과 활약상 등도 이번 전시에서 다룹니다. 사기장들이 세금 대신 그릇을 바쳤다거나 대를 이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유형 문화유산인 단성현 호적 대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 등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된 전시는 많은데요. 사기 그릇과 그들의 어떤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전시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기 장인의 어떤 상과 애안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번 전시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특별전은 내년 2월 23일까지 무료로 열립니다. SCS 하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이른바 일거스 운동은 읽고 걷고 쓰기를 실천해 신체와 정서, 인격을 고루 튼튼하게 만들자는 건데요. 인천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부평공원이 시끌벅적합니다. 부평군의 어린이집 60여 곳의 영유아 2천여 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뽁뽁이를 밟으면서 신나는 걷기 놀이도 하고 이어 동화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내 맘대로 그림으로 표현도 해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일거스 활동을 바깥에서 함께 실천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새로운 또 그냥 원내에서 원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부스들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인천에서 일거스는 이처럼 영유아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의 승기 어린이공원, 연수구 시민소통 참여단 회원 30여 명이 바지를 걷어붙였습니다. 수백 미터의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이른바 반려책을 서로 소개하고 토론하는 데 이어 교육감과 인천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도 나눕니다. 이 사업은 도성훈 인천 교육감이 독서와 사고, 글쓰기를 교육혁신의 원동력으로 보고 지난해 도입한 겁니다. 일거스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고요. 과거의 지덕체처럼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천에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은 다양한 토론회와 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구조물인 발다키노가 10개월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곧 일반에 공개됩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수석사제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은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다키노의 복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오는 27일 대중에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베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공사 진척 상황을 보러 와서 작업 결과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20번째 정규 음반 발매를 기념해 다음 달 서울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다음 달 23일과 24일, 30일과 12월 1일까지 모두 4차례 올림픽공원 K스포 돔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4만 명가량이 모일 전망입니다. 조용필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과거 발매한 인기곡뿐 아니라 오는 22일 발매하는 새 음반 수록곡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안개가 심합니다. 충남 예산의 가시거리가 90m, 충남 홍성이 100m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1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가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또 밤에는 전남 서부에도 비가 조금 오겠고요. 양은 5에서 1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7도, 청주 14.1도, 창원이 16.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전주가 24도, 창원과 부산도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를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